안녕하세요. 코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 현재 두 번째로 제목을 달아두었고요. 소제목은 고통을 생각하며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3강 시작하기 전에 우리 2강에서 조금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슬라이드를 돌이켜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서비스 또는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의미나 용례를 좇아서 보면 그 단어는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계속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느냐? 라고 정리를 해서 본다면 우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뭐 언택트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단어를 쳐보시면 사전적 의미는 아시는 바대로 나옵니다. 얼굴을 대면을 하지 않고 아니면 접촉이 없는 상태의 어떤 서비스로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은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뒤에 서비스라는 다른 특정 단어들과 더불어서 결합돼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물결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는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이 사실은 다른 맥락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 맥락이 조금 더 의미적 확장으로 또는 변형으로 다가오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더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뭐 장례라든지 결혼식에 있어서 언택트, 비대면이 또 한번 사용되게 된 지점이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서비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물결 안에서 기술적인 요소로서 많이 결합이 돼서 사용이 됐는데요. 언택트 소비라든지 비대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더해져서 그 형용 수사가 붙었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단어들이 어디에서 특정적으로 특별하게 사용이 됐냐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그런 단어들이 더해져서 사용이 됐다는 거죠. 비대면 결혼식, 언택트 장례식 이런 식으로 돌잔치 이런 등등의 예시들이 그 이후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 비대면의 의미와 언택트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사회적 효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특정 상황에 의거해서 확장되거나 변화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언택트나 비대면이 이전에도 사용되었던 양상으로서 계속 쓰이는지 아니면 다른 국면을 맞이해서 새로운 의미적 확장이나 사회적 효용으로 활용이 되는지 등등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일반 어휘로서 봤을 때에는 매우 특별한 어휘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생겼어. 언택트라는 현상이 생겼어.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되게 심각한 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떤 팬데믹 상황 자체를 일상과는 구별해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그것이 언젠가는 끝나는 상황을 전제하여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갈 때 국가가, 사회가, 세계가 우리에게 주입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항상 지녀왔던 구멍에 의해서 더 커지고 심화됐다라는 인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춰놓은 상태에서 이건 특별하게 발생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돼. 마치 여기 띄워놓은 것처럼 영화 감기 기억하시나요? 옛날 영화인데요. 잠깐 감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유사 환자가 접수됐답니다. 홍반배치 특징입니다. 사망은 주병의 증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폐쇄합니다. and will be segregated at the camp.
감염자들이잖아. 다시 다 죽일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잠시만 맡아주세요. 한 손 2,000명씩 쳐다봐.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왜 있냐고. 야, 엄마 여기 어디라고.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잖아. 내시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저는 지금 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고편이었는데요. 감기 보시면 특정 재난이 발생하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 특정 상황이 여러 가지 맥락과 얽혀 들어가죠. 뭐 외국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바이러스의 창궐, 그리고 그 외국인만 따로 떼어내버리면 한국 한반도의 어떤 바이러스적인 요인들이 없어질 것 같이 그려지나 사실은 그 살아남은 외국인 한 명에게 항체가 형성되어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적 서사로 풀어진다는 점. 그런 점들이 매우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I라는 요소, 그리고 소방관과 의사, 감염병내과 이제 그런 분야의 의사가 두 사람이 가정으로서 결합해서 저 아이를 살려내고 저 아이가 또 하나의 국가적 세계적인 희망으로서 기능하고 군부는 언제나 항상 폭력적인 양상으로 그 상황을 재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정된 서사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언제나 항상 끝나는 건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아이도 살고 엄마는 뭐 어떻게 되고 우리 세상은 또 위기에서 구원받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앞선 비대면과 언택트가 특별한 단어로서 인식된다는 것은 우리 상황 자체를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고 그 특별한 상황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전제 하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서사, 감염병, 그리고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특정 재난 서사 있죠. 핵전쟁으로 인한 파괴된 지구 이런 얘기들 SF 그런 서사들 안에서 우리가 환상적으로 기입되어 있던 그런 요소들을 현실에선 사실 제거하고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그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팬데믹 이 상황이 새로운 질병인가?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던 바이러스고 원래부터 우려되어 왔던 언젠가는 발생할 법한 이야기였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곧 끝날 현상인가? 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장기전이다 라는 얘기들은 옛날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계속 그러죠. 힘내. 우리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입하면서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안정을 되찾으면 그 불안을 해소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기득 세력이 되고 이런 맥락들을 한번 짐작을 해보신다면 특정 용어의 사용이 특정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오해 등등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강에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오늘 3강에서는 고통을 생각하며 라고 해서 주제를 먼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에게 얼굴이란 아까 앞서서 이제 비대면 상황, 언택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얼굴이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마스크로 가려진 상태의 얼굴. 오늘 제가 강의 촬영하면서도 여쭤봤던 질문인데요. 코로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여쭤보긴 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하고요. 좀 입모양이 좀 보일 필요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투명한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얼굴. 아무리 투명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사실은 얼굴을 가린다는 맥락은 같죠. 그리고 특별히 주목받게 되는 얼굴, 우리가 그게 익숙해졌을 때 사회적 얼굴로서 기능하는 우리 이 시대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것이 또 하나의 고통의 얼굴로서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사회의 얼굴로서 말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은유적인 얼굴이라는 면이 있죠. 너는 나의 얼굴이야 라고 했을 때 얼굴,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이 얼굴 등등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 보시면 물리적으로 일단 거울을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눈, 코, 입, 머리의 앞면 뭐 이런 형태의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신체기관 일부를 뜻하는 의미, 그리고 그 이외에 머리의 앞면의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나 생김새라는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죠. 뭐 첫인상이 좋아야 돼 라는 맥락의 얼굴이 그 뜻이겠죠. 그리고 특정 인물의 외향에 대한 인상, 전반적인 모양, 그리고 어떤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의 면이기도 하죠. 신체적인 면. 우리 손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화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특정 손의 모양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손으로 인한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얼굴은 그 모양새만 보고도 뭐 붉어졌고 창백해졌고 등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 중요한 신체적 변화 등을 알 수 있는 얼굴이 3차적인 의미이고요. 얼굴이 생각보다 의미가 되게 많죠. 또 인간 내면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속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지점,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코를 자주 만진다든지 아니면 특정 신경증이 있다면 눈을 이렇게 깜빡인다든지 입술이 타서 입을 계속 축인다든지 여러 형태를 무의식의 형태 또는 의식의 형태로 연결지어서 우리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4차적인 의미까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1, 2, 3, 4번에 해당되는 얼굴의 의미이고요. 또 그것을 은유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장했을 때는 인간이 주위에 알려져서 얻은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든지 너는 우리 국문과의 얼굴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얼굴의 맥락, 그리고 주위에 알려져서 얻은 평판에서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얼굴로서 어떠어떠하다, 어떤 성향을 가졌다라고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진면목,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표상으로서의 얼굴, 특정 아이돌 그룹에서 너는 얼굴을 담당해 라고 했을 때 비주얼을 담당해 라고 쓰죠. 그럴 때의 얼굴 등등의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코로나와 더불어서 얼굴을 얘기한다면 어떤 얼굴을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오늘 말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굴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에게도 많은 수 발화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주체 그리고 타자라고 얘기할 때 주체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옛날 근대에서는 주체의 본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주체가 확립되어 있고 나라는 주체가 의심하지 않는 어떤 차원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유가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적인 주체, 자아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타자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체성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타자라는 개념 그리고 타자의 얼굴이라는 개념에는 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식물 타자, 동물 타자까지도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정 유명한 철학자가 샤워를 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물기를 닦으면서 딱 나왔는데 고양이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딱 보면서 야옹 하고 울었대요. 그런데 그 고양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고양이의 눈빛, 얼굴을 보면서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 철학자는 그 고양이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식됐다는 측면에 집중을 해서 동물 타자라는 개념을 말하기도 했고요. 동물 타자와 같은 넓은 의미의 타자의 얼굴이 사실은 주체성, 우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논지를 또 한번 전개시켜서 철학계의 큰 논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런 맥락에서 얼굴은 한국 사회, 한국에서 쓰여지는 한국어로서, 관용어로서 얼굴이 또 한번 어떻게 쓰이는지 띄워놓았습니다. 읽어보면 얼굴이 두껍다 라고 했을 때 맥락,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것들 있죠. 얼굴만 쳐다보다, 빤히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때의 상황, 얼굴에 쓰여져 있다, 얼굴에 왜 꽃이 피다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 들어보시죠? 감정의 기분 따위가 얼굴에 나타날 때
얼굴에 쓰여 있다 쓰고, 얼굴이 누렇게 떠서 병색이 짙을 때 이런 단어 표현을 또 쓰고, 얼굴을 고치다 이제 화장할 때, 얼굴을 내밀다, 얼굴을 내놓다, 얼굴을 빛이 날 때다, 얼굴만 비추고 올게 라고 했을 때 그 맥락, 얼굴을 들다, 얼굴을 보다, 그리고 얼굴이 꽹과리 같다 이런 표현 저도 정리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뭐 사람이 염치가 없고 뻔뻔스럽다 라고 했을 때 쓰인다고 합니다. 얼굴이 넓다, 좁다, 그리고 얼굴이 선지방구리가 되다 해서 이제 붉게 빛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얼굴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류의 관용어가 가능했던 건 사실은 우리 얼굴이 보여질 때 내가 보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자의 시선에서 내 얼굴을 노출시켰을 때 가능한 얘기들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사실은 내가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비대면으로, 마스크로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진료적인 몸의 부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몸의 바깥의 어떤 영역이랑 구분을 해서 타인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지어주는 첫 번째 1차적인 요소죠. 우리가 오감 중에서 시각으로서 판단하는 너와 나는 달라. 너는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나는 쭉 찢어졌어. 이런 형태로 구분과 차이를 말할 수 있고 그 구분과 차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로서 얼굴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다 가려졌다라고 말하는 맥락이 어떤 질문들을 양산할 수 있는지 얘기를 계속 해봐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감각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얼굴에 드러나는 부분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 라고 느낄 수 있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상황 맥락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사실은 비대면, 언택트, 코로나 이런 맥락에서 많은 수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얼굴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 얼굴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감각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더 넓혀서 볼 수 있다면 어떤 감각을 활용해서 어떤 근거 하에 보여지게 되고 보는지 등등을 질문사항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가 집중하다 보면 말이 조금 빨라지는데요. 좀 가다듬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뭐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특정 인물의 외향에 대한 인상, 전반적인 모양, 그리고 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형색,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신체적 변화, 주위에서 알려져 있는 어떤 평판, 명예, 체면 이런 것들. 그래서 사물의 진면목,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표상 등등의 상징의 뜻을 지니기도 하는 얼굴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것들 마스크로 가려진 채로 아니면 집안에 자가격리 앞서 했었죠. 자가 격리된 채로 또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죠. 이 그림들이 특정 모바일 브랜드에서 낸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스마트한 비대면 방식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모바일 통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겠죠. 그 그림만 보면 또 우리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그래왔던 방식들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오늘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우리는 세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세계의 일부를 얼굴로 위시되는 몸의 여러 가지 반응으로 읽고 해석하고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일련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쌓아가는 정보들의 쌓아진 형태로 우리는 사유와 체계를 작동시키죠. 스스로 관점이 형성되고 의견도 개진하고. 근데 그런 작용들이 모두 멈춰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 활용이 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여러 분야들이 힘들어했고 조금 수혜를 본 좀 호황이라고 했던 그런 분야들을 꼽아보자면 OTT 플랫폼 등이 있겠죠.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인데요. 우리가 나가서 영화를 보지도 못하고 연극을 보지도 못하고 공연을 즐길 수도 없으니 여기 이제 N스크린이라고 해서 모바일, 패드, 노트북 여러 가지 셋톱박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N개의 스크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N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핸드폰으로 보다가 집에 와서 모니터로 바로 띄워서 또 이어서 보고 모니터로 보다가 과제해야 되니까 노트북 열어서 또 바로 띄워놓고 같이 보고 계속 옴니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서사를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서사로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또는 밖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이 예고편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각각 회차를 거듭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끊어내는 서사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다음 시청률을 위해서 뭐 김치 싸대기를 때리고 끝낸다던가 아니면 꾸지오마걸 같은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서 회차를 구분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다음 회차에 대한 시청률을 보장해야 되는 어떤 서사의 맥락 그리고 영화에서도 예고편으로서 그 시청자들을 파악해야 되는 불러들여야 하는 그런 요소들을 계속 고민했어야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여러 형태의 OTT 플랫폼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고편 딱히 할 필요 없고 특정 홍보를 통해서 시즌을 통으로 공개한다거나 여러 회차를 거듭하면서 시청률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서사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또는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영상미적인 요소들에 집중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은다거나 여러 가지 서사의 변형된 형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차를 거듭하면서 달라지는 요소들, 서사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또 세상을 달리 보는 방식으로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화관을 가지 않고 옛날에 데이트한다 그러면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렇게 계속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비대면 상황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타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비대면의 영역이 팬데믹이라는 범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그 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단번에 명확히 구분해내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천천히 사전적 의미와 용례들을 살피면 그 의미의 변화와 더불어서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비대면의 개념들을 보다 분명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이전의 비대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비대면으로서 다가오게 되죠. 아, 나 이제 면접이야 라고 하는데 AI 면접 이런 것들 요즘 이제 흔해졌죠. 또 우리 소개팅 해야 돼 라고 하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갈 수 있는 데가 없네? 그러면 카톡으로 대화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 물론 그렇죠. 사회제도까지도 지금 이미지로서 흐릿하게 띄워놓은 배경에는 이제 국회, 청문회 이런 것들 역시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대면 방식에 대한 어떤 미시적인 행동 지침에서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대로 사회 현상과 더불어서 비대면으로서 흡수되게 되는데 이때의 얼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맥락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고통과 더불어서 얼굴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택배기사와 배달원. 우리 현장에서의 활동하는 사람들, 도저히 비대면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 수 없는 직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배달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의료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비대면 상황은 어떻게 요구가 되는지, 어떻게까지 사회
일반적인 비대면, 이제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 비대면의 상황이고 언택트의 어떤 요소들인데 그들에겐 불가능해서 사실은 그 전체적인 사회 흐름에서 그들은 따로 떼어져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도 말을 해봐야 되겠죠. 고급 아파트 입구에 붙어있는 경고문. 택배기사와 배달원은 반드시 헬멧과 마스크를 벗고 입장하세요. 라고 했을 때 헬멧은 흉기가 될 수 있고 마스크는 혹시 모를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구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들로 인해서 감염이 됐다라고 지칭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배달 노동자들이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어떤 한 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연락처를 기재하고 주민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이후에 외부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시오라는 문구가 요즘엔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오늘날 동시에 공존되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빛바랜 글자와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는 선명한 글자 사이에서 모순적인 위치가 있는 거죠. 마스크를 벗으라라는 맥락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지 생각해 본다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요소들을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크를 반드시 써라라고 했을 때 역시도 사실은 누구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해볼 수 있겠죠. 네,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특정 브랜드의 배달 팀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택배 박스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이런 류의 매스컴 보도 역시도 이런 우리의 어떤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깊은 사유 없이 단순하게 보도만을 했던 그런 맹목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고통과 더불어서 얼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배달 대행 업체 그리고 배달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사회적 얼굴로서 일반의 얼굴을 드릴 수 없는 것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비정상의 얼굴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가중시켜서 부과하진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오고 그것이 안전에 대한 지침이다라는 맥락을 표방한 채로 여러 지침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지침들은 사실 장애인을 위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부모 가정에서 혼자 지내는 자녀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고려가 되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적 얼굴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은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맨 마지막에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며 한두 명의 과로나 사고로 죽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택배 노동자 사망자 2자릿수를 넘기고 왜냐하면 우리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 배달에 대한 수요가 너무 이제 많아지고 그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계속 과로사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만 해도 라디오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그 얘기를 매스컴에서는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메인 이제 매스컴 그러니까 TV라든지 아니면 여러 특정 뉴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포털의 그 메인 기사로서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과로가 멈춰진 건 아니죠. 그것이 어느 순간 일상화됐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는 것일 뿐인데 라디오에서는 계속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어떤 위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고 그에 대한 사유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직무들 역시도 언젠가 대체 가능한 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어느 순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얼굴 위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 해보았는데요.
고통과 더불어서 얼굴이 같이 얘기가 된다면 타자에 대한 얼굴, 우리가 타자라고 명백하게 구분 짓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타자에서까지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대의 동물들은 또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천착해서 얘기하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날 얼굴, 은유적인 얼굴로서 사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디에 사회 곳곳에 숨어져 있는지 우리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적인 요소들에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인간 중심적이고 그 인간이 특정 계층의 중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되겠고 그 고통이 사실은 그 메인 요소들, 주체들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그들을 배제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 동시에 생각을 같이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자꾸 감정이 이입이 되는데요. 여러 생각들이 들고 그런 사례들 뒤에 이어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비단 코로나에 국한하는 얘기만은 아니죠.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과 이전에는 어떤 양상들로서 얘기가 됐는지까지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